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만 남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인 듯합니다. 새롭게 알려진 사실, 나도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 혹은 김건희 여사와가 사과와는 거리가 먼 문자 내용, 이런 것까지 지금 뒤늦게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요. 문자 공개 이후, 그런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진중권 교수, 그리고 오히려 어대한 기류, 변동 없다, 지지율 상승했다 한동훈 후보, 저희가 준비한 4위와 1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략 2주 정도 남았고요. 어제 첫 번째 TV토론이 시작됐는데 그 TV토론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그 메시지가 많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권 주자 4명 모두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4명 모두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도 지금도 그만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새롭게 알려진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논객 진중권 교수가 지난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1시간 가까이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밝힌 겁니다. 지금 국힘 내에서 친윤과 비윤, 친윤과 친한 간에 싸움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니들 싸움이거든. 거기 근데 왜 나를 끼어들어? 황당하거든요. 네. 다 잘라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 이게 잘라낸다는 게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철규 씨 당신 뜻입니까?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걸 경고를 해둡니다. 예. 이철규 당신한테 내가 이제 경고하는데 들어올래 맞다이로 들어와. 상대해 줄 테니까.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진중권 교수가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을 가리켜서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던 얘기를 먼저 듣고 왔고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진중권 교수가 이례적으로 자기가 지난 총선 직후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정확히 57분, 1시간 가까이 통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짚어볼 테지만 이 정도인데, 일단 이 통화 내용 공개 보고 김근식 교수님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그게 이제 점입 가경이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예. 정말 총선 참패 이후에 우리 당의 진로와 나아갈 방향을 정말 신중하게 모색해야 될 전당대회가 대통령 배우자의 문자 논란으로 인해서 정말 의도치 않은 결과로 지금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어 정말 송구하고 민망할 뿐이고요. 결국은 그게 급기야 진중권 교수도 대통령 배우자와 1시간 가까운 통화를 했다는 걸 좀 폭로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게 그동안에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조차도 또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자기의 유 분리에 따라서 예. 계속 활용하고 악용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결국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권 싸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걸 폭로했겠습니다만 예. 이 결과가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걸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진중권 교수도 이제 플레이어로 진짜 참전을 하게 된 건데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가 보냈다는 문자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씹었다, 무시했다는 게 촉발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과가 제때 못 이뤄졌다. 그래서 총선 참패 책임이 용산에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친윤 내지는 친원희룡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예. 거기에 이제 확실하게 반대 증거를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총선 직후에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니 김건희 여사 왈 예. 내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리고 주위에서 너무 말렸다.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문자 논란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가 이걸 흘렸느냐가 이제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실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짐작이 가지요. 흘린 쪽이 의도를 가지고 흘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6개월 지난 일을 왜 이런 엄청난 진흙탕 싸움이 될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흘렸을까? 그 누군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 사과 문제로 가는 건데 예. 사과를 그러면 누가 안 하려고 했던 거냐. 그리고 사과를 하라고 했던 건 누구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진중권 교수의 이번 폭로로 인해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막은 쪽은 친윤, 예. 용산, 그리고 친
김건희 쪽이었다라는 게 아마 이번 폭로로 확인되는 것이어서 이 사과를 둘러싼 문자 논란이 이제는 우리 당 전체에 그러게요. 민망스러운 좀 공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 말씀은 결국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사과 못한 건 아니라는 게 이번 문자 일단 이 내용 드러났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6월쯤 그러니까 4월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서 총선 기간 중에 본인이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았다. 배신감을 느낀다.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57분간의 통화에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사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대국민사가 못하게 말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다. 한동훈 위원장이 화 많이 났을 것이다. 대통령과 화해시켜드리고 싶다. 허민 기자님, 네. 사과를 못하게 한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은 이 진중권 교수, 진중권 작가가 이거를 이제 통화 기록 또는 통화 내용들을 이제 공개한 것 자체가 저는 구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분을 이용한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이제 최종 목사의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어쨌든 이것도 대선 전후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대통령과 여사와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깝게 지내던 분이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 가깝다고 해서 이 녹음을 기록을 공개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친분을 이용한 몰카 공작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 전제로 하고 지금 김건식 위원장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누가 이것을 이 문자를 공개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위 김건희 여사가 이게 사과할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예. 당연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한 거는 여전히 남는 의혹은 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읽고 이거에 무대응했는가, 노답했는가 이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진중권 작가가 공개한 그 통화 내용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주변에서 내가 사과하지 못하도록 나는 사과할 의지가 있었는데 마치 사과하지 못하도록 말린 세력들이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대통령이 2월 7일 날 KBS와 신년 특별대담에서 결국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이게 막 박전하게 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사과는 피해갔죠. 그런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몰카 공작이지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소위 용산 내에서는 팽배했었고 특히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원 사이에서는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중권 작가에게 그래도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거기서 사과를 막았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용산의 분위기 또 친윤의 분위기를 보면은 당연히 친윤 의원들이 사과를 막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민 기자님 말에 조금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통화 57분 동안 녹음을 마치 몰래카메라 하듯이 뭐 취합해서 언론에 폭로한 게 부적절했다라는 표현이셨는데 일단 그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사과의 주체는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게 한동훈 후보가 읽고 씹었던 문자를 무응답했든 무시했든 지간에 본인이 나중에 봤더니 내가 대국민사가 못하게 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만 믿고 보면 뭐 김건희 여사의 이중 플레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만 듣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변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공적인 또 정무적인 사안을 사적인 채널로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사과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라는 김건희 여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탕에 있는 바가지를 퍼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공적으로 물을 끌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은 그 당시에 여당 대표 비대위원장 자리였습니다. 아니 공적 사적 채널 얘기하는데 검사 시절에는 이게 검사가 사인이어서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보다 더한 공인이 비대위원장 자리라면 저는 사과 의지가 있든 없든 사과 의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설득해서 사과를 이끌어내야 그래야 총선 승리를 기하는 데 또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결국은 이제 이 왜 읽고 씹었는가 일십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크게 할 말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김근식 교수와 허민 기자께서 많이 좀 다르신데 일단 그 허민 기자의 주장에 한동훈 후보가 한 얘기는 어떤 그 문자에 답을 했든 안 했든 이거 답을 했더라도 사과를 해라 하지 마라 이 자체 두 개 다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국정농단과 빗대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뭐 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를 할 생각이 있었는지 할 생각이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누군가와 통화를 길게 이 공적 마인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대선 때 예.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아내의 역할이 지금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뭐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께서 많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문자를 나누셨던 그리고 스스럼 없이 문자를 여러 사람들에게 줬던 심지어는 그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까지도 그런 문자들이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께서는 약간 좀 주의력을 좀 기울이셔야 했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건은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비대위원장하고 개인적 견해로 물어볼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과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과가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에게 미안하다 이런 표현만 쓰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부적절해 보이고요. 예. 이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누구하고 했어야 될 논의냐? 대통령과 했어야 될 논의고 또 이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내 문제가 이렇게 국정에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논의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사인하고 문자나 전화 통화를 오래 하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은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진 교수의 저 57분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 폭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송 전에 몇몇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이게 완벽히 100% 대다수 의견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본인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전화로 다투는 건 전화로 다루는 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부적절 처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보신 것처럼 본인 진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 그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진중권 교수는 친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실제로 당시 김건희 여사의 논란의 문자가 오고 갔던 1월 중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김건희 여사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해라 리스크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고 있는 이 판국에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하라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자꾸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총선에 도움되고 총선에 이기는 길이라면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득하겠습니다. 피해자 보고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집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과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를 쭉 이럴 때 당시 문자 논란이 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진 교수의 주장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시엔 저렇게 영상에 남아있는 사과 다 하라고 하지 말라고 반대해놓고 지금 와서 한동훈 후보가 문자 씹었다고 사과 못하게 해서 총선 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 모순 아니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 진중권 교수의 글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오히려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측을 위해서 뭔가 폭로전에 나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한테도 사과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의중은 여전히 사과 쪽에 있는 거예요. 예. 주변에서 말린 거지. 그리고 예. 저는 김건희 여사 뭐 입장과 예. 대통령의 입장과 또 친윤계의 입장이 다 다르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오락가락 할 수 있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두 분이 아예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예. 저는 이 상위 차원에서 그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사과 관련해 가지고 나는 약간의 이제 강도가 있다고 치면은 예. 어떻게 보면 1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강도가 되게 약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줘서 그게 사과 쪽이라면은 나는 충분히 사과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의사를 밝힌 예. 것인데 저는 뭐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약간은 뭐 논점을 약간 잘못 잡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응하는 방법이 약간은 좀 틀리지 않았나 논리적으로는 약간 모순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 측에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진중권 교수를 아예 한동훈 후보 측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김건희 여사도 어쨌든. 김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스타일을 잘 아실 거예요. 예. 어느 특정 후보를 편을 들거나 어디 후보 진영에 몸을 담거나 이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실 모두 깍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지난 윤석열 후보 대통령 선거 때 진중권 당시 조국 흑서팀이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예. 저도 그때 캠프에도 있었고 선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중권 당시 교수가 윤석열 후보를 이른바 외곽에서 좀 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발언을 많이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그 김건희 여사의 저 문자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예컨대 문제가 됐던 1월 19일 날 문자에는 사과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한동훈이 씹어서 안 했다는 게 이제 친윤 또는 이제 친원희룡 예. 캠프 쪽의 이 주장인데요. 그 문자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볼 때 저의 문해력으로는 완곡하게 사과할 수는 있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하소연 같은 거예요. 예.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 그리고 그 앞에 1월 15일 날 보낸 거나 뒤에 23일, 25일 보낸 것은요. 거기도 아까 우리 김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나오는 사과라는 단어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공식 사과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예.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 유감이고 위로를 하고 좀 무마하고 미안해요. 이런 식의 개인적 사적 표현입니다. 그건 사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 문자의 문해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저는 있다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실제 그 당시 즈음의 타임라인 상황의 실제 상황이에요. 예. 팩트죠. 그때 아까 나왔던 장해찬, 이철규, 이용 등등의 친윤 핵심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사과는 절대 안 된다고 예. 했던 거고 용산에서 경로했다는 게 지금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예. 결국 21일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공식적으로 보내서 사퇴하라고 했던 유난 충돌까지 갔던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측이라는 말씀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또 느끼는 게 그런 김건희 여사가 저 때는 사과라는 단어를 썼다가 또 같은 날 지금 다른 종편의 지금 보도에 의하면 또 다른 친윤 의원에게는 이거 사과를 하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에게 총선 끝나고 57분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하려고 했었다는데 예. 주위 사람이 못했다는 건데 저는 그 심리 상태를 좀 생각해 봤어요. 예. 이게 뭘까? 저는 그게 김건희 여사 특유의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심리 분석까지 하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날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친윤 의원에게 보내고 총선이 끝났는데 2년 만에 그리고 사실 총선이 끝났는데 2년 만에 진중권 교수한테 57분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과와 관련된 논란의 이슈의 핵심 당사자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지내고 잘 보이고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과를 할 생각이 있었냐 없었냐 지금 전 국민 문해력 테스트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첫 번째 TV 토론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가지 보도도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TV 토론 주요 장면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적 사적을 떠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대통령실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332번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하셨잖아요. 그런데 야 비대위원장이니까 이게 안 한다? 여사님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허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 분은 뭐 하셨어요?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행동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중앙정 일단 제가 두 가지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그 문제에 1월 19일 보냈다던 공개된 텔레그램 내용. 제가 사과해서 해결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하고 싶어.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다. 이 얘기.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런데 그 해당 당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텔레그램으로. 사과하는 순간 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사과하면 선거 망치는 길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의 유튜브 목록인가요? 링크해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마음을 확정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사과 1000번 만번이라도 내가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과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보수 논객이 이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나 이 진보 쪽에서 공격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저 논리를 똑같이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어느 쪽이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의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여사가 선거에 총선에 일정하게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사과가 진정성 있게 이건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하고 내가 하는 것이 결국은 총선에 도움이 될 겁니까? 도움이 안 될 겁니까?를 기준으로 봤다면 이건 총선에 개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마음은 아마도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계속 아침 저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겠다. 그런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19일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본인이 결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참 그 일국에 대통령의 부인이 누구한테 전화를 57분간 했다더라. 혹은 텔레그램을 같은 날 이 사람한테 이 내용 보내고 이 사람한테 이 내용 보냈다. 참 이 내용을 전해드린 저도 여러 심정이 많이 드네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건 잘잘못 가려야 되니까. 김근식 교수님. 네.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사과하면 지난번처럼 지지율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취지를 보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1월 19일 전후로 한 그리고 1월 2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압박 팩트가 있었던 사실이 있었던 그 즈음을 보면 용산과 친윤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도 전반적으로는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있었던 거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됐던 문자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문해력이라면 앞뒤 문맥을 보면 사과는 할 수 있다고 말로는 사과를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다른 또 친윤 의원에게는 들깨처럼 물어뜯으니까 사과는 해서는 안 된다는 또 문자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흘린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못하게 만들어서 총선에 졌다고 하는 총선 참패 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어느 특정 진영의 지금 의도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도만 놓고 본다면 문자, 그다음에 최근에 진중권 교수의 폭로, 그다음에 또 같은 19일 날 친윤 의원에게 보냈다고 하는 또 사과 반대 문자 이런 것들을 볼 경우에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당시의 친윤과 용산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사과는 말로는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속내로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과 책임을 총선 참패 책임을 사과를 못하게 한 한동훈한테 씌우는 것 자체가 예. 실제 당시에 했던 사과를 반대했던 결사반대했던 친윤 인사들에게 실체를 보면 저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이게 1월 19일 당시 그 아직 최초로 공개됐던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의 문자 내용, 그리고 한 석 3주 정도 지나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2월 7일 KBS와 특별 대담을 하는데 배우자의 명품백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런 말을 윤 대통령이 합니다.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이제 일하고 집에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 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방문을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당시 대통령은 배우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절하게 할 수 없었다, 매정하지 못했다, 매정하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허민 기자님. 네. 그런데 오늘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뒤늦게 밝혀진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의 문자를 무시한 한동훈 후보를 가리켜서 윤 대통령이 격분했다, 욕설도 했다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저는 뭐 이런 XX의 XX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제가 취재한 내용과 같고요.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가 된 것이 12월 26일인데 그렇죠. 네, 12월 26일 일주일 전 12월 19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극대노합니다. 예. 지금 이게 몰카 공작인데 이걸 특검을 하자고 해? 총선 후 특검도 마찬가지야.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점잖게 했지만 굉장히 극대노를 해서 이것이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전까지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나 역시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대소론이 그때 지배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죠. 그것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그 무렵에서 첫 번째 충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 문자, 이제 소위 1심 논란, 그다음에 이제 19일 또 문자, 세 번째 문자죠. 세 번째 문자 때 이제 비로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사과 여부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답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그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특검으로 갈 사안이냐? 이건 몰카 공작 아니냐? 예. 당내에서 이렇게 비대위원들이 떠들고 이렇게 사과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어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저 뉴스톱10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XX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이런 과정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처음 공개하시는 거고 사실 지금 이 사과 논란 혹은 더 나아가서 핵심은 총선 책임이 누구에 있냐 이걸 잘못 따지는 부분에서 네. 저 지금 아까 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겨레 보도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욕설까지 섞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향한 저런 격양된 반응 전에 한동훈 후보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했다. 네, 그게 정확하게 하면 1월 초입니다. 예. 1월 초에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 비대위원이 발언을 하기 전에 예. 1월 초에 이미 그 국민 눈높이 발언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여당의 이제 그 친윤계 이외에 비윤계 쪽에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해서 대체 이거를 왜 그 특검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왜 예. 사과를 하라 그러려 그러느냐,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예. 이게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또 이게 여당 지도부 내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맞지 않다. 그랬더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XX라고 하는 그 XX가 뭐 굉장히 구체적인 욕설인지 아니면 뭐 심한 이게 뭐 이게 나무람인지까지는 제가 뭐라고 확실히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예.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좀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안 지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래 자기가 비대위원장 직을 맡게 됐으니까 그래도 욕심이 있겠지.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겨레 보도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문자를 계속 일십하니까 노답으로 일관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때 세 번째 문자인가 이제 노답하고 나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 문자를 뭐 씹는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노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서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그 소위 시쳇말로 꼭지가 돈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시쳇말입니다. 열받았다라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열받았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검찰 시절 때부터 저 어디 음식점에서 고기를 재가지고 내 와이프가 한동훈 검사한테 얼마나 고기도 해주고 뭐 해주고 잘해주고 그런 식으로 친남매처럼 했는데 예. 지금 와서 자기가 비대위원장 맡고 이게 대통령실과 엮이기 싫다고 해서 저렇게 답하지 않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다시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를 하죠. 그래서 더 저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까지 제가 갖고 있던 내용인데 예. 조금 더 취재를 하기 위해서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톱10에서 풉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19일 비대위원장 되기 전부터 시작했던 유난 충돌, 알겠습니다. 예. 2차 충돌, 또 3차 그 비례위원 명단 충돌, 4차 의대 정원 충돌까지 해서 총선 때까지 4번의 충돌이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이것이 하나의 권력 투쟁의 흐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알겠습니다. 맥락에서 예. 문자 일심 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 참 발빠르죠. 허 기자께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도 반영하고 개인적인 취재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앞에서 어쨌든 전화 통화잖아요. 면전이 아니고 전화 전화 통화? 통화입니다. 예. 그거는 예. 전화 통해서 항의를 했고 실제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했다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뭐 바로 저희가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허 기자께 반대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아니 저게 특검으로 갈 거냐, 몰카 공작 아니냐라고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배우자는 옆에서 사과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면 당연히 그럼 이거 사과 안 할 거고 몰카 공작인 거를 규정을 용산이 해놨구나. 그럼 당연히 무대응을 하는 게 저 내용을 새롭게 듣고 보니까 더 한동훈 후보 쪽에 설득력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저는 김건희 여사의 뭐랄까 혼란 그 뭐랄까 극심한 뭐랄까 이 고충 것도 이런 관계 속에서 나왔다 보는데 대통령과 친윤 특히 대통령 자기 남편인 부군인 대통령이 이게 사과에 반대하고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여당 비대위원과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사과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 충돌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 상황에서 정말로 극심한 정체성 아니면 정신적 혼란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쪽 전화에서는 이쪽의 논리에 맞게 또 이렇게 안 맞게 설명을 해주고 이쪽 전화에서는 이쪽의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하는 예. 과정에서 이러한 무슨 말씀인지 패러독스가 알겠습니다. 나왔다고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전반적인 논평을 네 분의 자유로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심리 상태와 당시 상황 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중 플레이 그러니까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알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 한동훈 후보가 저런 반응을 대통령에게 전화 통해서 직접 쏟아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새롭게 알려드립니다.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건 일십 문자에 무대응하고 무시했다는 논란이 본질이 아니고 누가 이 문자를 유출했는지 이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텔레그램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받은 사람 문자까지 삭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논란의 문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기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들여다봤더니 지워졌더라. 그럼 저거 나한테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 쪽에서 지운 거 아니냐는 한동훈 후보 쪽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럼 지웠는데 양측 다 지웠는데 어떻게 이 해당 문자가 공개가 됐지? 그럼 누군가가 과거에 이걸 캡처해놓은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출? 그럼 캡처본이 유출된 거냐? 이거 누가 캡처했냐? 근데 저 김근식 교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후보 쪽도 처음에는 이거 유출이 문제고 1심은 무대응이다. 그리고 당시 다른 후보들한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당신들도 그러면 대통령 부인한테 문자 받으면 바로바로 답할 거냐?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감사합니다. 문자 5건 말고 한동훈 후보 쪽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건 일종의 엄포로도 전 들리는데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 내가 답하지 않은 사례가 이 5건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민망하고요.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당시에 5건에 공개된 대통령 배우자의 문자를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흘렸냐의 문제가 제일 큰 건데, 흘렸냐의 문제에서는 지금 텔레그램의 기능상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다 지워졌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2명이 서로 상대방끼리 주고받았으면 상대방 쪽에서 자기가 보내선 받은 상대방까지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의 텔레그램 내용이 지워졌다면 상대방이 지운 것밖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웠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문이 공개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지우기 전에 캡처를 해서 갖고 있었고 이것을 흘렸다는 것이 설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사과 논란이 여전히 나오는 건데,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문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즈음에 했던 다른 사람에게 보낸 또 다른 내용의 문자, 대통령의 행동, 대통령의 분노,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퇴 압박, 이런 등등 친윤들의 결사 반대 이런 등등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팩트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는 그런 전반적인 실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말로는 사과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뒤로는 사과를 안 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척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리 상태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저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끝나고 2년 만에 갑자기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한 것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전화를 하되게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텔레그램 문자 중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 중에 다른 내용도 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후폭풍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집권 여당의 내부만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 사실은 다 지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우면 이쪽이 다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캡처본이 남아 있고 돌아간 거니까. 모르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캡처를 해놨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이전 투구식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이 돼서 누가 뭘 보냈고 누가 씹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총선 참패 원인이 누구인데 총선 참패 원인을 왜 누가 다른 사람에게 씌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왜 이게 정확히 정리가 돼야만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을 하면서 내년 내후년 지방선거와 3년 뒤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에서 승리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총선 참패를 주도했던 친윤과 대통령실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사과를 요구했던 한동훈에게 덮어 씌우는 게 사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도 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사과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롭게 나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자 논란 이후에 처음 나온 여론조사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4명의 후보 당권 주자들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겁니다.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습니다. 대통령과 신뢰에 기반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 바로 저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저는 180석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관위 때문에 마타도어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한 다음에 하루 만에 신나게 마타도어 하는 거, 이거 구태 정치입니다. 이런 것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총선 백사 하나 못 만들어낼 사실상 죽어있는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 있습니다. 이런 당의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본회의장에 당당하게 앉을 수 있는 당대표와 본회의장에 입장도 못하는 당대표, 본회의장의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당대표와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당대표, 전력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뉴스탑 제작진이 발빠르게 편집한 저 내용이 오늘 부산에 있었던 합동연설에, 일단 백브리핑 내용 중에 뭐 몇 가지 유의미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상 들어오는 대로 만나보기로 하고, 저렇게 표면적으로 연단에서는 문자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 어찌됐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지지율 변화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월 둘째 주가 색깔이 좀 더 진한 붉은색입니다. 10.4에서 8.5가 된 나경원, 11.1에서 14.4가 된 원희룡, 6.0에서 2.7 된 윤상현, 한동훈 32.2에서 49.2가 됐습니다. 이게 전체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도 볼까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80%가 결정이 된다고 대략적으로 보면 나경원, 원희룡 거의 비슷하고요. 윤상현 소폭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63에서 68%로 되레 올랐다. 김진욱 대변인 판단 어떠십니까? 저걸 한 3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이 시점에 문자 메시지가 유출됐느냐, 나왔느냐. 근데 이것이 한동훈 후보가 유출했을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어쨌든 간에 친윤계 쪽에서 유출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용산의 또 다른 형태의 전당대회 개입이 아닌가, 이렇게 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과 문제인데, 사과를 왜 한동훈 후보 당시 비대위원장이 허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깊게 봤던 거라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의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설령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민주당의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도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께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비윤의 포지션에 가 있는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또 반대로 사과를 요청했던 것은 공개적으로 했던 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타격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총선 책임론이에요. 지금 총선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잘못해서 총선 졌냐.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나왔던 이 사과 문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문제가 전체였느냐? 사실 그렇지 않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조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킨 그 시점, 그리고 대파 논쟁, 의정 갈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컸다. 이것이 윤칠 한삼이라는 표현, 여기 허민선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70%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30%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간다고 보면 지금의 저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문자가 쟁점이 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만으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진 게 아니라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건 여러 가지 겹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치의 고관여층들은 분명히 여론을 봤을 것이다. 또 여론조사 또 있어요. 오늘 많은 여론조사들이, 그러니까 7월 7일과 8일, 정확히는 이제 3일 전과 이틀 전, 그제 나왔던 국민의힘 지지층 8, 11, 1, 45 없다. 그리고 이건 이제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 합친 거 전체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9, 14, 1, 61.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제 과반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의 흐름과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1차 투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결선 투표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볼까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가는 걸 상수로 두고 20대 56, 18대 56, 8대 61. 이거 오늘 나경원 후보 쪽에서 꽤 많이 광고를 하던데 김무식 교수님. 이 결선 투표 여론조사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저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오히려 원희룡 후보 쪽보다는 나경원 후보 쪽이 더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가 고무적인 걸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이 관련된 여론조사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원희룡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결선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로 많이 가지만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결선 투표 가서는 원희룡 후보로 많이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에서의 경쟁력은 아마 나경원 본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아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여론조사와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문자 익십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온 전체 민심과 당원들 당심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보여진 건 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당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당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이 당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에서 정권을 뺏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놓고 본다면 당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송파병의 당원도 그렇고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반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반성이라는 것은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용산과 대통령실의 무리한 국정 운영 기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성의 기조는 총선 참패의 책임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용산이 태도 변화를 하고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당의 사활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당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과 변화라거나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모든 당원들이 동의하는 입장에 보면 책임은 용산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당대표를 해서 용산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서로 쓴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전한 당선 관계가 되어야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이후에 새로운 여론조사를 차례로 살펴봤다면 아까 이 여론조사와 함께 아까 허 기자께서 단독으로 취재하신 저희 뉴스탑10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과 함께 여론조사를 맞물려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결국은 조건부 특검 수용에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1월 초입니다. 그리고 허 기자의 개인적인 취재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이 없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에게 전화를 건 거고 이게 어떻게 특검 사안이냐.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 시점이 그 해당 1월 19일 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허 기자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문자 논란 말고 저희 자막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월 19일 저 문자 초유의 문자 논란 전에 이미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는 내용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 정도가 됐으면 뭐 한 1차, 2차, 3차, 4차 윤한 갈등이 아니라 뭐 90차, 100차 정도 되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다. 근데 여론조사는 이렇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윤한 갈등이 N차 갈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취재한 것만 4차의 구체적인 갈등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있었고 그것이 이미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12월 19일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거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부터 작심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용산과의 협력 관계는 상당히 어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걱정이 들게 하는 대목인 거죠. 요를 여론조사에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결과를 토론을 했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요 두 개를 섞은 여론조사의 결과만 유의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20%의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는 바로 요거를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후보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거는 뭐 말할 것 없이 높고요. 아마 문자 1심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80%의 당심을 가늠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여론조사에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응답한 비율은 실제로 당원 조사와의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준석, 나경원 후보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누누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7월 5일 날 당원 새 명부가 나와서 그것이 각 후보 진영에 들어갔고, 그렇겠죠.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각 캠프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당원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는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까지 뉴스탑10에 처음 공개해 주셨는데 줬는데 좀 미리 알려주시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저희도 저희 차원에서 한번 검증해보고 이 부분 아마 내일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꽤 엄중하고 비교적 그 중요한 논점의 핵심만 짚어봤다면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어제 있었던 첫 번째 TV 토론의 주요 장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인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1번 핵진윤 이철규, 2번 총선배석 팀장 조정훈. 하나, 둘, 셋. 자, 왜 1번을 선택하셨습니까? 1번을 선택하면 2번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둘 중 하나 해야 한다면 1번 대통령과의 식사, 2번 김 여사 문자의 답장. 하나, 둘, 셋. 1번 대통령과의 식사.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의 식사는 저는 자주 했고요. 네. 다만 여사님과의 문자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당무에 관한 사안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저는 여사님과는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기분 나쁜 상황은 1번 오랜 지인의 문자 익십, 2번 연판장 받기. 하나, 둘, 셋. 2번 연판장 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뭐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지만 작년에 연판장만큼 제 마음에 상처가 된 것 없습니다. 네, 축제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1번 지역구 축제, 2번 아버님 팔순잔치. 자, 1번 선택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지역구 최대 축제를 먼저 가겠습니다. 아버님 팔순잔치는 제가 평상시에 항상 이 신축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일전이 내일 열립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감독은 누구를 기용하겠습니까? 1번 손흥민, 2번 지원유세 브라더 이천수. 하나, 둘, 셋. 고민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2번 이천수 선택하셨습니다. 선수와 감독은 다릅니다. 이천수 선수는 이미 오래전에 선수를 했고 지도자의 과정을 오래 뿌리로부터 쌓은 사람입니다. 제가 구단주로서 감독을 기용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의 주요 장면들을 저희가 2분 정도 압축해서 한번 쭉 지켜보시라고 저희가 한번 꾸며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볼까요? 2위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정시 시그널에 출연한 원희룡 후보가요. 요 며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왔었고 실제로 어제 토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늘 아침부터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사천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랍시고 전당대회를 하는데 정말 다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고 원희룡 후보께서 네거티브나 어떤 인신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7월 7일 날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육성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어제 선관위에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일단 중단하고.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네.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은 대통령실 이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5명 내외
많이 예.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모든 시계 침이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변 인물들, 네. 그다음 검찰 출신의 측근, 당직이 없는 외부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천심사 권한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정보부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에 대한 나의 근거는 때가 되면 제시할 테니까. 때가 되면.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원 후보가 그 김근식 교수님. 네. 지난 총선 당시에 한동훈 후보의 주변 인물, 검찰 측근이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다.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또 갈수록 저것도 또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자 논란으로도 지금 진흙탕 싸움이 돼서 민망한데, 만약에 원희룡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저 사천 논란이 어제 TV 토론에서 점잖게 흑색 선전, 그러니까 비방은 하지 않겠다라고 점잖게 정리를 하셨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다시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동훈 후보의 성격상 이걸 또 계속 법적으로 만약에 끌고 갈 경우가 되면 우리 전당대는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희룡 후보가 계속 이 이슈를 놓지 않고 계속 공세를 할 의향이라면 저는 근거를 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그럴 만한 정황상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비례대표를 공천하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이 외부에 있는 인사들과 사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후보의 저 논란을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좀 팩트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게 오늘 와서 저렇게 정치 시그널에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실 거면 어제 방송에서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든가, 아니면 거기서 공개적인 하나의 근거를 좀 제시하든가, 아니면 어제처럼 그냥 뭉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는 내가 가족과 인척과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한 이야기였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든가, 이런 좀 양당 간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원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때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이상했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말이 잘못이었으면 쿨하게 사과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또 나와서 할 것처럼 분명한 근거가 또 있다면 또 새로운 근거를 명쟁하게 또 용감하게 제시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만하시죠로 넘어갔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실점하지 않았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지 못했다 보기.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 허민 기자면 이런 것 같아요. 총선 누구 때문에 졌냐.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해서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아니 비례대표 공천 제대로 못해서 총선 진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로도 저도 들려서, 이게 실제로 뭐 아까도 개인적으로 단독 취재한 내용 저희한테 공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원희룡 후보가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비례대표 공천 때 한동훈 후보의 개인적인 입김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굉장히 그 시한폭탄 같은 그러한 의제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주변에서는 사실은 비례 명단 몇 번이 누구의 청구로 됐다, 또 그 뒤에 몇 번은 누구의 청구로 됐다, 뭐 등등해서 얘기가 떠도는 건 사실이고, 저도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떠드는 것하고 기자가 다른 것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간에 조만간 원희룡 후보 측에서 그 근거를 어떤 뭐 이상한 허언을 하는 사람이라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근거를 대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서 이거를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에도 바로 이 소위 사천의 문제,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의 문제를 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빨리 국민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원희룡 후보,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거짓말을 못하는 체질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원희룡 후보도 사실은 그만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를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부산에서 두 사람 또 합동연설 이후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두 사람 목소리를 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먼저 얘기했고 원희룡 후보가 맞받아친 이른바 백브리핑 공방전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무서워서 마타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마타도 합칩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그거 계속 도망만 다니고 싶잖아요. 그거 먼저 답하고 얘기하라고 하시죠.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한마디로 제가 먼저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확대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전쟁도 방어 전쟁은 전 세계가 다 인정되는 겁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 한동훈 후보 성격상 가만히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합동연설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여선행 정관님, 원희룡 후보를 다중인격이라고까지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싸울 때 굉장히 말 한 토시 하나 지지 않고 계속 반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런 모습, 약간 공격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연히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뭐 격차가 조금 많이 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네거티브 전략으로 뭐 진흙탕 싸움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이 네거티브 전략이 굳이 말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지지율이 엇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굉장히 맞대응을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격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약간은 포용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TV 토론에서는 굉장히 약간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또 다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강원 전략 계속 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는 이번에 약간 목숨을 거는 듯한 지금 이제 뭐 그 선거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건 것처럼 보여요. 다 목숨 걸었어요. 뭐 4명 다 왜 한 명만 걸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이 선거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 네거티브 전략을 어떻게 전략을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약간 뭐 그런 약간 좀 담대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득점 포인트가 아닐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의 백브리핑은 이게 끝이 아니라요.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앞서 저희 뉴스탑10 앞부분에 짚어봤던 진중권 교수와 김건희 여사의 지난 6월 57분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 통화에서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주변 인물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이런 점을 확인했는데, 저는 그 경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내밀한 문자를 계속 리킹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러고서 저를 막으면 과연 우리 당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공작에 가까운 어떤 그 마타도어로서 저의 당선을 막으면 우리 당이 괜찮아질까요? 저는 그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아까 여선행 장관께서도 마치 2년 전 법무부 장관, 1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때랑 비슷한 지금 표정 아니냐. 김 교수님, 이제 흐름이 뭔가 여론조사 나왔는데 문자 내용 공개된 이후에도 뭔가 여전히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다라고 봤을 때 공세의 수준이 혹은 공세 방향이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한꺼번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였는데 한동훈 후보도 오히려 더 원희룡 후보에게 반격하는 모양새. 마치 이게 원희룡 후보를 넘어서 마타도 흑색선전, 문자 유출,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좀 들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TV 토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연설에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저도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특히 당대표급의 지도자로서의 정치인은 앞서가는 선두주자이고 어대한 분위기가 있고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선두주자로서 좀 여유로움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렇게 표현을 굳이 이중인격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오랫동안
특수부 검사 그리고 법무장관 하면서 민주당 야당과 아주 그 전선에서 최선봉에 싸워왔기 때문에 그게 체질화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닌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정의와 진실에 대한 확실한 분노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그런 거짓 마타도어라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흑색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렇게 그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석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다 한 몸으로 포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될 분들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화합과 포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드립니다. 그 일종의 휴전 분위기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한동훈 대 원희룡, 원희룡 대 한동훈의 백브리핑 공방 얘기까지 사천 의혹 제기한 원희룡 후보에게 함께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